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스탁 이펙트와 다이퍼 모먼트 측정에 대해서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레이트 같은 시메트릭 탑 분자의 에너지 준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뒷부분인데요. 뒷부분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메트릭 탑 분자는 구형이 아니고 이런 럭비형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 분자가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회전 에너지가 달라지는 항을 고려해주기 위해서 이 파란색 부분의 항이 나오게 됩니다. 프로레이트 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피그 엑시스라고 부르는 축 방향하고 이 분자가 가지고 있는 다이퍼 모먼트 방향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과 같이 이 분자의 가분 동량 벡터 방향하고 피그 엑시스 방향이 패러라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것처럼 가분 동량 벡터의 방향하고 피그 엑시스 방향이 서로 수직인 방향인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가분 동량 양자수와 그것의 피그 엑시스 방향의 성분을 나타내는 K 양자수가 이제 같은 값을 보이는 경우고요. 아래 경우는 이제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K 양자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K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분자가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탕에 이제 K에 관한 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이폴 모먼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바깥에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K가 1이면서 J가 1에서 2로 가는 그 라인은 이제 주로 보게 될 텐데요.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픽이 하나밖에 보이진 않지만,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 픽이 이제 세 가지로 갈라지면서요, 이 픽과 픽 사이의 간격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다이폴 모먼트의 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1에서 2로의 트랜지션이지만 K가 0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전기장을 걸어주거나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더라도 픽은 하나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폴 모먼트를 측정할 때는 이 라인을 봐야 합니다. 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게 되면요. 시메트릭 탑 분자가 있고 이 시메트릭 탑 분자의 다이폴 모먼트는 피그 엑시스 방향에 놓여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축 방향으로 이제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 전기장하고 분자가 가지고 있는 다이폴 모먼트가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 대신에 이제 앞으로는 이 다이폴 모먼트 방향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스탁 에너지는 전기장하고 다이폴 모먼트의 내적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분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가군 동량 벡터 J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J축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이 다이폴 모먼트가 이제 콘을 그리게 되고요. 이때 우리는 이 다이폴 모먼트를 두 방향으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P라고 하는 것은 P라는 벡터와 이제 J의 수직인 벡터 두 개의 합으로 우리가 J를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J의 수직한 방향은 분자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에버리지 아웃됩니다. 따라서 이 J축 방향과 평행한 P 방향의 다이폴 모먼트만이 일렉트릭 필드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스탁 에너지는 일렉트릭 필드와 분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다이폴 모먼트의 내적이 아니고 그 다이폴 모먼트의 J 방향의 성분하고 일렉트릭 필드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J축 방향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는 다이폴 모먼트 방향하고 J 방향의 각도를 베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베타를 이용을 해서 P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이제 이 P라고 하는 다이폴 모먼트를 보게 되고요.
일렉트릭 필드는 이제 지축 방향이기 때문에 E하고 P의 내적을 구하게 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요 두 벡터 사이의 각도 이제 알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탁 에너지는 E 곱하기 P 곱하기 코사인 알파. 알파는 지축 방향,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준 방향과 달본트 P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다시 P는 아까 뮤 곱하기 코사인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탁 에너지는 이제 다음과 같은 내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스탁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코사인 베타와 코사인 알파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는 뭐냐면은 이 각도가 우리가 이제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이제 알파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개의 양자수만 알면 되는데요. J 양자수, K 양자수, MJ 양자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베타하고 알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요 알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에 가구 능량 벡터 J이고 그것을 지축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켜준 성분이 바로 이제 MJ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가구 능량 벡터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지축 성분값은 이제 요 식으로 성분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J라는 양자수하고 MJ라는 양자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코사인 베타도 구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 베타는 가구 동량 벡터 J를 피규어 X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직각삼각형을 여전히 만들 수가 있고요. 이 길이는 양자수가 K라고 했기 때문에 KH바가 됩니다. 가구 동량 벡터의 크기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베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J라는 양자수와 K라는 양자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코사인 베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 다이얼 모멘트의 크기, 그 다음에 J와 K와 MJ라는 양자수를 알게 되면은 이제 스탁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리된 스탁 에너지가 되고, 이거는 분자의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양자수 3개에 따라서 스탁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는 이 두 항에다가 추가적으로 스탁 에너지 항을 이제 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요 준위에 대해서 스탁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가 1인 상태와 J가 2인 상태가 있겠죠. J가 2인 상태는 5개가 있고요. J가 1인 상태는 3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J가 1이라고 그랬을 때는 MJ 값이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를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J가 2일 때는 MJ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5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상태의 스탁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J는 2고 K는 1이고 MJ가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죠. 그러니까 분모는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K는 1이고 MJ는 얘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 이게 2가 돼서요. 6분의 2 뮤 2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는 J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다 대입해주게 되면은 1 곱하기 1 플러스 1 그다음에 빼기 뮤에다가 2 K는 1이고 MJ가 마이너스 1 그래서 계산해보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스탁 에너지를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J가 1일 때는 상태가 세 가지로 갈라지는데 그 간격이 2분의 1 뮤이라는 거죠. 반면에 J가 2인 경우에는 이 간격이 6분의 1 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표시한 것이
것이 이 그림입니다. J가 1인 상태는 세 가닥으로 갈라지는데 그 에너지 레벨 사이의 간격은 2분의 1 뮤이가 되고요. J가 2인 상태는 다섯 가닥으로 갈라지는데 그 각각의 에너지 상태는 6분의 1 뮤의 간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셀렉션들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제 세 가지 가능한 트랜지션을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픽 세 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간격하고 이 에너지 간격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픽과 픽 사이의 간격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3분의 1 뮤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뮤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갈라지는 픽의 간격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이포 모먼트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스탁 에너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K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K가 0이 되면은 스탁 에너지가 이제 제로가 되죠.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K가 제로가 된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군 동량 벡터에 대해서 다이포 모먼트가 수직 방향이라는 거죠. 근데 분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J축 방향을 이제 빠르게 회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J 방향의 다이포 모먼트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탁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전 분광학은 마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원자 분광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분광학에서 이제 가장 이제 최종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다음 그림입니다. 우리가 스핀이 없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듐 같은 경우에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픽은 하나만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p 오비탈이 3개이긴 하지만 3개 에너지 준위가 모두 다 같기 때문에 픽이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3개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면서 픽이 이제 3개로 갈라져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이미 픽이 이제 2개로 갈라집니다. 더블렛을 보입니다. 거기다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아래 레벨은 2가닥으로 갈라지고 위에 에너지 레벨은 이제 4가닥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S오비탈도 2가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트랜지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픽은 이제 10개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비정상 지만 이펙트라고 부르고요. 이제 원자 분광학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보호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호 모델 중요한 점이 이거죠.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게 되는데 그때 이제 MVR이라고 하는 가공 능량을 갖게 됩니다. 근데 보호가 주장한 것은 뭐냐면은 이 가공 능량이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H바의 정수배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왜 H가 아니고 H바가 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좀 더 일반적인 보호 컨디션은 이 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위에 보이는 식입니다. 정확히 뭐가 양자되어 있는 거냐면은 요 적분값이 양자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제너럴한 보호 컨디션입니다. 이 식에서 이 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운동량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Q는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그 값을 적분해 준 값이 양자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H바의 정수배가 아니고 이제 H배의 정수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보호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요. 자, 전자가 이 원둘레를 회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속도 벡터의 방향은 바뀌지만 이 크기는 바뀌지가 않을 겁니다. MV라고 고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가 d세타만큼 이동했다 그러면은 이 움직인 거리 dq는 Rdq로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dq는 이제 미소 가군 동량 각 변화량이고요. R은 이제 반지름이라고 하게 되면은 d세타만큼 움직일 때 이 전자는 dq만큼 움직일 것이고 그 값은 이제 R 곱하기 d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P하고 dq를 이 식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P 대신에 MV, dq 대신에 RdQ를 집어넣죠. 이 값이, 이 적분값이 H의 정수배라는 거죠. 근데 이 값 M 곱하기 V 곱하기 R은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적분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접근해 줄 텐데요. 그냥 d세타를 0에서 2파이까지 접근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은 이제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얻게 되죠. 그래서 2파이를 오른쪽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호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조건은 근데 보호 원자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파트클이나 원디멘전럴 박스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자 안에 이제 전자라는 입자가 있는데 전자는 맨 처음에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다가요. 요 x = L에서 부딪혀가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요 p dq 값을 구해보면요.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운동량이 mv가 되겠죠. 그리고 얼마만큼 움직이냐면은 L만큼 움직일 것입니다. 근데 x = L에서 부딪혀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운동량은 -mv가 되고요.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L을 곱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합이 바로 요 선적분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값은 이제 EMVL이 될 것이고요. 보호에 가면 그것이 H의 이제 정수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V를 남겨두고 EML을 옮겨주게 되면은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의 이제 키네틱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 제곱 대신에 EML분의 NHA 제곱을 이제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놀랍게도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나온 그 에너지가 이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보호 이론은 파티클이나 원디멘전럴 박스뿐만이 아니고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도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파티클이나 원디 박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적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 PQ 그래프를 구하게 되면 요 선적분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X축을 위치를 나타내는 PQ라고 나타내주고 Y축을 운동량이라고 하게 되면은 입자가 처음 여기 있을 때는 운동량이 MV가 되겠죠.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 L까지 움직일 때는 운동량이 그냥 MV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X = L에서 부딪혀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갑자기 운동량이 MV에서 -MV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계속 움직일 때는 운동량이 -MV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이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X = 0에서 부딪히게 되면 다시 운동량이 MV로 뛰게 되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직사각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요 선적분 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 직사각형의 면적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요 길이는 EMV가 될 것이고요. 요 길이는 L이 될 것입니다. 이걸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NH가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호 컨디션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시켜 볼 텐데요.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파티클이나 박스와 달리 위치에 따라서 입자가 운동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티클이나 박스에서도 PQ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도 이제 PQ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타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Q가 요 지점은 요 이제 터닝 포인트에 있다는 거거든요. 터닝 포인트에 있으면은 속도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제로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모멘텀이 생기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모멘텀이 커지면서 가운데 왔을 때 모멘텀이 최고조로 달하게 되고 다시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면서 모멘텀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터닝 포인트에 다다르게 되면 다시 모멘텀이 제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모멘텀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다시 모멘텀이 플러스로 최고값을 갖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서 모멘텀이 줄어들면서 이런 타원형의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요 선적분 값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요 타원의 면적에 해당하는 건데요. 타원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원의 면적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이죠. 요게 r이고 요게 r이게 되면 원의 면적은 우리가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원의 면적도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인데 여기는 장축의 길이 반지름이고 여기는 이제 단축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알게 되면은 요 타원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점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식에서 하모닉 오실레이터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 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요 지점은 Q가 제로인 점이죠. 요게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E는 2m분의 P제곱이라는 식을 얻게 되고 이 식으로부터 P는 루트 2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길이를 구한 거죠. 그 다음에 요 지점 어떻게 구하냐면은 P가 0인 케이스가 되죠. P가 0이 되면 요 식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E는 2분의 1 KQ제곱이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Q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원의 면적은 파이 곱하기 루트 2m이 곱하기 루트 K분의 2E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겠죠. 그것이 H의 정수배라는 거죠. 보호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주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아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 주게 되면은 2파이하고 루트 K분의 M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 2파이분의 1에 루트 M분의 K는 진동 주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NH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플랑크의 가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보호 컨디션은 이거라는 거죠. 좀 더 일반적인 식은 이 선적분 값이 H의 정수배다 라고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뭐 보호의 원자의 에너지, 파티클이나 원디멘셔널 박스의 에너지, 그 다음에 하모닉 오실레이터 에너지를 이제 모두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전자 원자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다전자 원자 스펙트럼 알아보기 전에 수소 원자 스펙트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 스펙트럼은 이제 특히 이제 가시광선 대역의 스펙트럼 찍어보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발머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픽이고 두 번째 픽, 세 번째 픽 그래가지고 점점 선과 선의 간격이 좁아지면서요. 시리즈 리밋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바깥에는 스펙트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시리즈 리밋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수소 원자 스펙트럼은 가시광선 대역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외선이나 적외선 대역에서도 보이고요. 일반적인 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 리드버그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리드버그 식은 이제 두 항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n이 1일 때는 이게 뭐 파센 시리즈가 되는 것이고 n이 2가 되면은 발머 시리즈, n이 3이 되면 이제 리만 시리즈가 되기 때문에요. 요 주파수식이 이제 크게 이제 두 항으로 표현이 됩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리즈 리밋이라고 부르고요. 뒷부분은 이제 러닝 텀이라고 해서 이제 정수가 뭐 2, 3, 4 가면서 이제 바뀌어지는 항입니다. 그 리만 시리즈든 발머 시리즈든 파슨 시리즈든 여기 이제 시리즈 리밋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반드시 앞에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항은 이제 정수 제곱분의 1의 항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자, 이게 이제 다전자 원자인 경우고요. 다전자 원자인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리툽의 원자 스펙트럼입니다. 보면은 앞서와 같은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수소 원자와 같이 규칙이 없어 보이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이 분과학자들이 선 스펙트럼의 선의 모양을 살펴보니까 크게 세 부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은 굉장히 샤프하게 보이는 날카로운 선이 보이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진하게 보이는 강한 선이 보이고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퍼져 보이는 보이는 선들이 보였다. 선의 모양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프린시펄 시리즈라고 굉장히 진하게 보이는 선이 보이는 반면에 어떤 선은 굉장히 샤프하게 보이기 때문에 S 시리즈라고 부르고요. 어떤 선은 굉장히 퍼져 보이기 때문에 이제 디퓨즈 시리즈라고 해가지고요. 이 선들을 세 가지 부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류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제 플러스를 해보니까 이 각각은 앞서 우리가 수소 원자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그런 형식을 띠더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시리즈에 대해서 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시펄 시리즈 같은 경우에 시리즈 리밋이 보이고 뒤에 보이던 정수의 제곱분의 1의 형태를 이제 그대로 띈다는 거예요. 디퓨저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이제 샤프 시리즈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근데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아까 수소 원자인 경우에는 그냥 정수의 제곱이었는데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그냥 정수로 떨어지진 않고 뒤에 이제 어떤 상수를 붙여줘야만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정수가 아닌 항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퀀텀 디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바로 이제 시리즈 리밋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이제 바로 시리즈 리밋이 됩니다. 디퓨즈 시리와 샤프 시리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리즈 리밋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펙트럼의 특징이 재미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D 시리즈 리밋하고요, S 시리즈 리밋이 거의 비슷합니다. 시리즈 리밋이 거의 비슷하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P 시리즈 리밋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S 시리즈나 D 시리즈 리밋인데 이 P 시리즈와 S나 D 시리즈 리밋의 차이, 이것이 재미나게도 첫 번째 P 시리즈의 첫 번째 라인의 위치랑 같습니다. P 시리즈와 S 혹은 D 시리즈의 리밋의 차이가 첫 번째 P 시리즈 첫 번째 라인의 그 값하고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리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소듐에서도 나타나고 그 기타 등등 일족 원소에서 나오는 경우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지금 양지역학의 입장에서는 쉽게 설명이 됩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이것이 이제 리튬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우리가 P 시리즈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P 오비탈에서 S 오비탈로 떨어지는 라인이 바로 이제 P 시리즈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P1이 되는 거죠. 여기 P2가 되고. 따라서 P 시리즈 리밋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s 오비탈에서 베큐um 레벨 사이의 간격이 바로 P 시리즈 리밋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P 시리즈 리밋의 의미는 2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S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S 오비탈에서 2p 오비탈로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이 이제 S 시리즈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S 시리즈 리밋은 뭐냐면은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D 시리즈는 D 오비탈에서 2p 오비탈로 떨어지는 라인들을 우리가 이제 D 시리즈라고 부르고, 따라서 D 시리즈 리밋도 역시 마찬가지로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P 시리즈 리밋은 S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되고요. D 시리즈나 S 시리즈는 결과적으로 2p 오비탈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D 시리즈 리밋하고 S 시리즈 리밋은 같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P 시리즈 리밋이고요. 요거는 S하고 D하고 S 시리즈 리밋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바로 S 오비탈과 2p 오비탈 사이의 간격이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P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실험 결과도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 실험 결과는 양지역학이 나오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던 거거든요. 설명을 못했을 뿐이지. 근데 양지역학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 재미난 실험적인 결과를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 실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면 각 트랜지션에 대해서 파장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S 시리즈 리밋이고요. S에서 P로 떨어지는 거. 이게 D 시리즈 리밋이고요. 이건 D에서 P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P 시리즈 리밋. P에서 S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D 시리즈 리밋하고 S 시리즈 리밋은 같아야 한다. 그리고 P 시리즈 리밋과 D 시리즈 리밋은 첫 번째 P 시리즈의 위치랑 같다 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p 오비탈에서 s 오비탈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 p 시리즈의 리밋은 의미는 2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되는 것이고요. s 시리즈나 d 시리즈는 결과적으로 2p 오비탈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항은 뭐냐면은 앞부분은 s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주는 것이고 이 뒷부분은 p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 시리즈 리밋에서 이 두 번째 항의 의미는 뭐냐면은 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주는 거죠. D 오비탈의 D 시리즈에서는 이 뒷부분은 뭘 나타내주냐면은 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두 번째 항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요 값이 나오겠죠. 요 값을 계산해 보면은 43,124 웨이브 넘버가 나오고요. 그것은 요 값이랑 같은 값을 나오게 되죠. 여기다 1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요 값이랑 같아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 두 번째 항의 의미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P 시리즈에서 시리즈 리밋은 뭐를 나타내 주냐면은 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여기다 1 대입한 값은 이제 요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에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해 준 거거든요. 1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그 값은 28,573 웨이브 넘버가 나오고요. 그 값은 요 값들하고 비슷한 값을 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항의 의미는 뭐냐면은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 주고요. S 시리즈 리밋과 D 시리즈 리밋은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해 주게 되면은 요 값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P 시리즈라든지 S 시리즈라든지 D 시리즈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두 오비탈 에너지 준위의 차이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네, 요 놀랍게도 이것들이 양적학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두 항의 차이로 나타내진다는 것이. 근데 왜 두 항의 차이로 나타내진다는 건 알 수가 없었는데 양적학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각각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